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목진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뇌졸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 그러면 뇌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이라는 질환이 있고 또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것은 고혈압이지만은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 그리고 그것이 터져서 뇌지주막과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뇌동맥의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붉어져 나온 상태를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정상 뇌혈관에 비해서 이렇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병을 뇌동맥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 파열이 되면서 심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동맥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출혈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이 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터져서 뇌지주막과 출혈을 일으키면은 심각한 후유장애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속의 시한폭탄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침묵의 살인자 또는 암살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뇌동맥류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낭형 동맥류가 있고, 이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추성, 즉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추성 동맥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벽 일부가 찢어져서 부풀어 오르는 박리성 동맥류가 있습니다. 또한 동맥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소동맥류 그러면 그 크기가 10mm 미만, 즉 1cm보다 작은 동맥류를 소동맥류라고 하고요. 동맥류 크기가 1cm에서 2.5cm 사이에 있는 것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류가 상당히 커서 2.5cm 이상, 즉 25mm 이상 커져 있는 동맥류를 거대 동맥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컨대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뇌동맥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는 뇌혈관의 동맥벽에 일부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막 결손이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생긴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뇌동맥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뇌혈류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의 혈관벽 부위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동맥류 속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풍선이 터지듯이 터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터지면은 동맥 속에 있던 출혈이 다량의 양이 뇌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게 돼서 심한 뇌출혈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는 우리나라의 통계는 없지만 외국 통계를 보면 북업 내에서는 인구의 약 1%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뇌동맥류가 있다가 파열이 된 경우에 그것을 뇌지주막과 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뇌지주막과 출혈이 생기는 게 1년에 10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 즉 10,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는 대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즉 40대에서 60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흡연을 하시는 분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출혈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것을 다발성 뇌동맥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와 같은 다발성 뇌동맥류를 보이는 환자는 보통 15%에서 24%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질환 중에서는 특히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 그래갖고 콩팥에 여러 개의 양성 물혹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동맥류가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동맥에 죽착증이 있다든가 또는 결합조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고혈압인 경우에도 뇌동맥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뇌혈관 중에서 뇌동맥류가 생기는 위치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뇌의 앞쪽에 피를 공급해주는 뇌혈관을 전방순환계라 그러고요. 뇌의 뒤쪽, 즉 후두부랑 소뇌 쪽에 피 공급을 해주는 부위를 후방순환계라 그러는데, 이런 뇌동맥류는 거의 90% 이상이 전방순환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전교통동맥이라 그래갖고 좌우의 뇌를 연결해주는 부위에 뇌동맥에서 뇌동맥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뇌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 증상을 못 느끼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개 90% 이상에서 이것이 결국은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7%에서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뇌신경이나 뇌조직을 압박을 해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켜서 뇌혈관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강검진이나 또는 뭐 두통이나 현기증 때문에 뇌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상황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이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혈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있다가 이것이 파열이 돼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을 유발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환자는 제일 흔한 증상이 극심한 두통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감기가 걸려서 두통이 생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두통과는 전혀 다른 두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표현하기를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갑자기 치는 듯한 그런 심한 두통이다, 또는 누가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이 그렇게 두통이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이러한 극심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환자의 반수, 즉 45%에서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출혈량이 많으면은 구역,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이라는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출혈량이 많아서 이게 시신경을 통과를 해서 눈 속에까지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혈량이 너무 많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 혼수 상태로 되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출혈을 일으키는 그 상황은 대부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천천히 불어넣다가 갑자기 바람을 세게 불어넣으면 그 순간 풍선이 터지듯이 동맥류도 평상시에 혈액이 계속 동맥류 속을 채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혈압이 올라가면서 그 동맥류 내압이 올라가면은 바로 파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대소변을 볼 때,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이 변을 보려고 화장실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에,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경우, 또는 언짢은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흥분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의 환자는 뇌동맥류가 있다 하더라도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뇌동맥류가 있다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제일 흔한 증상은 갑자기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면신경을 자극을 해서 3차 신경통이라는 안면통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신경을 압박을 해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야장애라고 해서 시야 협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경우에 안검하수, 즉 눈꺼풀이 처지거나 또는 우리 눈의 까만 동자, 동공이 커지는, 그러면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는 상당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 뇌동맥류에 대한 진단 방법은 요새는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뇌 CT라는 검사입니다. 즉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뇌 CT 사진으로서 사진에 허옇게 보이는 부위가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뇌 속에다 출혈이 차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CT를 이용해서 뇌혈관을 보는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뇌졸중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MRI라는 검사가 있죠. 핵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진처럼 MRI를 찍어도 역시 출혈을 찾을 수가 있고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위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MRI 기계를 이용해서 혈관을 보는 것을 MRA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MRA 검사를 하면은 일부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지주막과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뇌 CT나 뇌 MRI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정확한 진단은 직접 혈관을 검사하는, 즉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처럼 직접 뇌혈관에 조영제라는 주사를 이용을 해서 뇌혈관의 세세한 모양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이 가다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환자도 역시 이 혈관이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를 진단하는 방법은 뇌 CT랑 뇌 MRI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크기나 위치나 모양 등 확진을 위해서는 세 번째 얘기해드린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는 상당히 무서운 질환인데 이런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라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연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의 연세가 너무 많거나 또는 암이나 중증의 심장질환이 있어서 적극적인 뇌동맥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자연경과 관찰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와 자연경과 관찰을 하는 치료로서는 뇌동맥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게 터질 위험성을 줄이려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즉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혈관 내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개두 수술을 함으로써 뇌 동맥류를 직접 찾아서 동맥류를 크립이라는 집게를 이용을 해서 없애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신 마취를 하고 개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위험성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뇌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뇌혈관 내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동맥류 속에다가 백금 코일이라는 것을 채워 넣음으로써 혈류가 동맥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즉 동맥류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을 함으로써 동맥류가 터질 위험성을 줄여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혈관 내 수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를 보면 상당히 무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열이 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는 그 출혈 가능성이 1년에 1%에서 2%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동맥류가 터져갖고 뇌지주막과 출혈이 일단 발생이 된 경우에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15%가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출혈이 되는 순간. 그리고 입원 후에도 28%. 그래서 누적 확률이 사망률이 4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동맥류가 터지면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맥류가 터져서 다행히 살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자연경과만 하는 경우는 그 동맥류가 다시 파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이 되는데 치료를 안 하고 1년간 경과 관찰을 해봤더니만은 64%, 3명 중에 2명이 다 사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가 일단 진단이 내려지든지 파열이 된 뇌동맥류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 36%는 사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4%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만은 결국은 한 30% 정도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경장애를 남기게 되고 결국 3분의 1, 3명 중에 1명만 회복이 돼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뇌지주막과 출혈을 일으킨 경우에 이렇게 예후가 나쁜데 그 나쁜 원인을 분석을 하여 보았더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뇌동맥류가 파열이 된 경우에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다시 그 동맥류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출혈. 이 가장 무서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뇌경색증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은 뇌 속에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흘러다녀야 되는데 그 물이 흘러다니는 경로가 막힘으로써 뇌 속에 물이 고이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간질 발작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출혈이 생긴 환자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적인 전신적인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또는 전해질 이상, 폐나 위장관 출혈 같은 이와 같은 전신 합병증이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병증 때문에 자연경과를 보는 경우에는 예후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재출혈인데요. 뇌 동맥류가 파열이 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경우에 다시 재출혈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24시간 이내에 4%에서 다시 재출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주 동안 경과를 보면 20%가 다시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출혈이 있었던 것보다 출혈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률이 거의 7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동맥류가 있고 파열이 됐다 그러면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수술적 치료를 보면은 직접 개두 수술을 해서 이와 같은 혈관에 없어야 될 동맥류를 조그만 크립이라는 집게로 이 동맥류의 경부, 목을 이렇게 찝어주게 되면은 혈액이 동맥류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파열 위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동맥류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실제 조그만 집게로 동맥류 목을 찝어서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 수술이라 그래갖고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이 동맥류 속에다가 직접 이렇게 백금 코일을 넣어줘서 피 대신에 코일이 꽉 차 있게 만드는 방법을. 그러면은 혈액이 백금 코일에 막혀갖고선 동맥류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열 위험성이 적어지겠죠.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동맥류가 있는데요. 이 동맥류 속에 이렇게 백금 코일을 넣어갖고 이렇게 혈액이 백금 코일 속으로 코일에 막혀갖고서 동맥류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을 혈관 내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 동맥류가 파열이 된 환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혈관 내 수술을 하든 개두 수술을 하든 그 수술 6개월 후에 결과를 추적 관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치료한 경우에 68%, 3명 중에 2명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4%에서는 사망을 하고 18%에서는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내원했을 때 뇌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80%까지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내원했을 때 의식이 혼수인 상태에는 14%만 회복을 시킬 수가 있고 사망률이 45%, 신경장애가 45%. 그래서 뇌 동맥류가 있다가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내원을 한 경우에도 환자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출혈이 얼마큼 많았느냐. 그리고 출혈이 많을수록 환자의 의식이 나쁘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라에서 이런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모든 뇌동맥류가 발견된 모든 환자를 다 그러면 수술이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비파열 뇌동맥류를 어떤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할 것인가. 모든 전 국민을 다 뇌혈관 검사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식 중에서 2명 이상 뇌동맥류가 있는 가족들은 반드시 나머지 직계 가족들이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서 뇌동맥류가 있는지를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류가 한번 파열이 돼서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생명을 건졌던 환자도 아까 다발성 뇌동맥류가 한 24%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뇌동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받은 환자는 정기적으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적인 질환 중에서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 그래갖고 콩팥에 양성 물주머니가 여러 개가 형성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다낭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동반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뇌동맥류가 파열이 안 됐지만은 우연히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신경을 누른다든가 3차 신경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동안신경을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을 하는 뇌동맥류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지만은 진짜 우연히 발견이 됐다. 아무 증상도 없고 우연히 두통 때문에 검사를 해봤더니만 발견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가 경막이라는 뇌를 싸우는 막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저희 나라가 이제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여명,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10년 정도, 짧게는 5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맥류의 크기가 4m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전교통 동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전교통 동맥류나 후교통 동맥류 또는 후방 순환계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맥류 크기가 4mm 미만이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도 동맥류 크기가 커지든지 아니면은 모양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즉 여명이 30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다발성 뇌동맥류를 보이는 환자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류가 자루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 터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종횡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횡비가 크거나 또는 다낭성 뇌동맥류가 예쁜 모양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모양이다. 아니면은 이런 수포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은 아까 예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출혈이 되면은 3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하게 되고 3명 중에 1명은 신경학적 장애가 남고 결국 3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 진단을 붙이는 순간 환자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뇌동맥류를 뇌에 가꾸는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요인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그 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시설, 그 다음에 환자의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과 혈관 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전신 마취를 하고 개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위험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혈관 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개두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혈관 내 수술의 단점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동맥류가 재개통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맥류가 크기가 커지면서 속에 백금 코일을 넣어놓은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니까 다시 동맥류 속으로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혈관 내 수술을 할 것인지, 개두 수술을 할 건지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맥류 크기가 작거나 연세가 많아서 경과 관찰만 하기로 결정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혈압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담배를 피시는 분은 금연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혈압이 높거나 계속 담배를 피거나 이러므로써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뇌동맥류를
수술을 했건 색전술 치료를 했건 아니면 경과관찰을 하든 간에 동맥류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그 동맥류가 커지는지 모양이 변하는지 아니면 다른 혈관에 새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해서 변화가 생기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90% 이상 모든 환자가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터지면은 굉장히 나쁜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조사를 받아보고 또한 동맥류 진단이 붙으면은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